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 백승권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냈고요. 거기서 대통령 메시지 또 대통령 보고서를 쓴적을 했습니다. 청와대 나오고 나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 글쓰기 강의를 시작했고요. 지금은 1년에 한 200회 정도 강의를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유수의 대기업들 또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고민이 많으시죠, 그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말을 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게 할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항상 거기에 이제 이 큰 걸림돌이 있죠, 그죠?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아마도 스마트폰과 싸워서 이긴 부모님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을 이기기 어려운데 의지력이 약한 아이들은 뭐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죠? 저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 스마트폰과 싸우지 말고 스마트폰과 함께 어떻게 아이들이 책을 잘 읽고 또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있는가, 바로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저의 강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또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제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두 딸을 이렇게 키웠거든요. 그 두 딸과 함께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거기서 성공도 해봤고 또 실패도 해봤고 그 모든 경험들을 이제 아울러서 이 책을 썼고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이런 경험들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이 말하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글쓰기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현대 사회,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번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현대자동차에 이제 연구원들이 모여 있는 아주 대규모 연구소인데 거기에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다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이렇게 형태의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연구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떤 실용적인 어떤 기술들을 접목시키려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건데 왜 글쓰기를 배우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글쓰기를 이렇게 배우는 것이 그 회사 사장님의 방침이랍니다.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를 일반인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만이 진정한 어떤 연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동료끼리는 설명하기 쉽겠죠, 그죠? 그런데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좀 어려운 일이겠죠, 그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야를 진정으로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일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어떤 대기업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님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 경영의 방향을 B2B에서 이제 B2C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B2B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아파트의 신축 물량이 급감을 하기 때문에 이 B2B 영업은 이제 앞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재건축과 이제 리모델링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B2C, 그러니까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이런 시장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B2B에서 B2C로 이렇게 회사의 체질을 바꾸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사장님이 이제 이 일선 매장에서 어떻게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미스터리 쇼퍼로, 그러니까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고객으로 가장해서 가서 상담을 받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원이 이제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직원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랍니다. 이 1등급 창호는 가격이 비싸지만 한 40데시벨까지 이렇게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이 5등급 창호는 가격은 좀 싸지만 60dB밖에 차단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듣고서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40dB과 60dB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고객이 과연 있을까요? 즉 뭐냐면 이 매장의 직원들, 그러니까 일선 그 고객을 상대하는 매장의 직원들조차도 업계 용어, 그러니까 제조의 언어, 그냥 B2B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장님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회사에 돌아와서 이제 임원회의를 소집을 했다고 합니다. 자,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자, 우리가 앞으로 이 1등급, 5등급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언어를 바꿉시다. 1등급은 가격은 비싸지만 조용한 도서관 느낌이 나고 5등급은 가격은 싸지만 시끄러운 카페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언어를 바꾸기로 했다고 해요. 자, 한 대기업, 정말 거대한 기업의 경영을 혁신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언어를 바꿔야 생각이 바뀌고 그래야 또 행동이 바뀌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과거에는 이제 작가나 뭐 저널리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글쓰기 말하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누구나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해야 되고 이 언어에 민감해야만이 어떤 이 회사, 이 큰 회사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성과를 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글쓰기와 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거의 전방위적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뭐 정말 사교육도 많이 시키고 뭐 책도 많이 읽히고 다양한 경험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갖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첫 자물쇠를 열고 인생이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그죠? 대략 우리가 한 30년을 일한다고 했을 때 보통 한 5번 내지 6번의 직장을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는 직장 생활만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연애를 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또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그게 다 이제 자물쇠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수없이 많은 자물쇠들이 아이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는 정말 노력을 해서 첫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 정도밖에 마련하고 있지 못한 거죠. 자, 학부모님들.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열쇠,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자물쇠를 여는 열쇠를 뭐라고 하죠? 마스터키라고 하죠, 그죠? 우리말로는 곁쇠라고 합니다. 이 바로 마스터키는 뭐냐면 바로 읽기, 쓰기, 말하기라는 거죠. 읽기, 쓰기, 말하기를 잘한다고 한다면 아이가 설사 조금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아주 능숙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자, 첫 직장을 여는 첫 번째 열쇠를 우리가 마련해 줄 것인지 아니면 인생의 모든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마련해 줄 것인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선택은 자명하겠죠,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책 잘 읽는 거에부터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는 책을 잘 읽는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고정관념이 있어요. 책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 끝까지 읽어야 돼.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읽어야 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뭐 사실 계속 그런 다독이나 완독, 순차독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이제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저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사람을 만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그 틀에 갇히지 말고 프리스타일로 내가 어떤 가장 맞는 스타일로 이렇게 이제 그 독서를 해나갈 필요가 있죠. 저는 이제 어떤 책은 정말 하루에 3끼를 먹듯이 조금씩 읽어도 좋은 책이 있고요. 또 어떤 책은 소리내어 읽으면 좋은 책도 있고요. 또 베껴 쓰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굳이 다 보지 않고 어떤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골라 읽어도 상관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그 철학자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책은 맛보고 어떤 책은 삼키고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를 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이제 프리스타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책을 고르는데
제가 여러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들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막 걸음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전집유사죠, 그죠? 전집유사입니다. 네. 아이가 그 책을 읽으려면 앞으로 한 4, 5년은 있어야 되는데 막 전집유사죠. 또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서울대생의 뭐 필독서 이렇게 무슨 어느 기관에서 제시하는 이런 책들입니다. 자, 저는 일단 전집류는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일단 전집류를 보면요 어떤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아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책부터 우리가 접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아이랑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다라트라고 하는 그런 격자음리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서 아이의 관심사, 이럴 때면 아이가 공룡을 좋아한다. 그럼 이제 공룡으로부터 키워드를 막 파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는 키워드들을 확보하고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이 온라인 서점 같은 데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접근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것보다 게임을 왜 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 책이나 드라마나 영화는 어떤 하나의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는 거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이런 거 싫어합니다.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이걸 선택할지 저걸 선택할지 할 수가 있죠. 훨씬 더 주도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주도적인 분야에서 훨씬 더 몰입을 하게 되고 주도적인 분야에서 더 열정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책도 이 게임처럼 그렇게 다양한 선택의 모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조금 한번 바꿔보면은 이 아이들이 여기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바로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말 그대로 천천히 읽는 겁니다. 이 천천히 읽는데 어느 정도 천천히 읽냐면은 한 시간에 한 5, 6페이지 읽어요. 제가 실제로 우리 딸들하고 이제 슬로우 리딩을 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슬로우 리딩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입시 준비도 바쁜 그 와중에 아이랑 슬로우 리딩을 했어요. 아까. 제가 왜 슬로우 리딩을 했냐면 얘는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하잖아요. 지식은 엄청나게 쌓는데 이걸 소화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슬로우 리딩을 통해서 소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 저는 이제 딸하고 이 호프자런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여성 그 과학자가 쓴 랩걸이라고 하는 책 갖고 했어요. 서로 한 페이지씩 읽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거기 호프자런이 그 미국의 미네소타 지방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은 대대로 도축업에 종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미네소타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미네소타는 특히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북유럽의 이민자가 많이 살아요. 이 북유럽에 한 200년 전에 대기근이 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 미네소타로 이주를 한 겁니다. 영국이나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이 초기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살기 좋은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제 이민한 사람들은 이 정말 살기 척박한 이 미네소타가 1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5개월밖에 안 된답니다. 계속 추운 거죠. 이렇게 거의 버려진 땅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으니까 결국 뭘 하겠어요?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약간 이제 기피하는 일이 그 미네소타 쪽으로 몰려들게 됐고 또 날이 추우니까 돼지고기가 덜 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로 이제 해서 도축업이 발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네소타의 이 미식축구팀 이름이 이 바이킹스다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거기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키워드를 갖고 우리 딸이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검색을 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할까. 여기서 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물로 바치는 그 창세기의 장면이 왜 나올까? 이게 이 글 전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검색을 통해서 살펴보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엄청 재밌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뭔가 의무감으로 독서를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뭔가 자기가 이 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로알드 달의 소설들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네. 거기서 뭐 한 가지만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아이들한테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이들은 이제 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선악과 같은 거죠. 그죠? 늘 스마트폰 한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으니까 늘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또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이렇게 SNS나 뭐 유튜브나 웹툰이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독서를 하는데 또 활용될 수 있구나. 이런 걸 경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선용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데도 이 슬로우 리딩은 굉장히 이제 아주 좋은 그런 독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요약하기입니다. 이 책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용을 막 이렇게 흩뿌려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어떤 구조물, 건축물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요약을 통해서 그런 구조 건축물을 발견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책으로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짧은 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에세이, 아이들이 읽는 에세이나 또 쉬운 신문 칼럼이나 이런 걸 갖고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서로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약이 틀려져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정답을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이걸 이렇게 봤구나. 나는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로 이제 어떤 다름을 확인하면서 더 이 텍스트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점점 이제 어떤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이런 요약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글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체로 이제 지식, 경험, 통찰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식, 경험, 통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독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설득당하는지, 그러니까 작가가 어떻게 독자를 설득하는지 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지식, 경험, 통찰 한가운데 뭐 한두 개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평생을 두고 설득하며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설득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그 다음에 상관을 설득해야 되고 또 집에서 부부끼리 그 다음에 또 아이를 설득해야 되고 계속 설득해 나가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설득의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요약함으로써 이런 어떤 설득의 전략들을 배울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하는데 우리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책을 보실 때 이 목차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차 속에 이 책의 설계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설계도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두고 그러고서 이제 이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뭐가 같냐면은 우리가 지도와 내비게이션을 갖고 여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어떤 목차의 구조를 잘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이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매겠죠, 그죠? 여행을 하고 나서도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약과 그 다음에 또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독서,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독서가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말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하는 것을 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는 달변가이지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에게 공감과 동의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을 해서 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거기에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뭐냐면 첫 번째 용건입니다.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저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어떤 결정과 판단의 내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용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건만 갖고
저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용건, 타당한 용건과 구체적이고 생생한 근거가 바로 좋은 말의 조건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나요?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나 장난감 사줘. 끝. 아이는 절대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장난감을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죠. 그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부모와 아이의 대화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부부끼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족 내에서 거의 근거를 말하지 않고 용건만 얘기해도 다 모든 게 통합니다. 가족 내에서는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죠. 회사에 가서 동료들을 만나죠. 또 이 밖에서 다양한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떨까요? 거기 용건만 말하면 다 모든 일이 다 통과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거기서는 바로 이제 근거를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 근거도 그냥 단순한 근거가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근거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용건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말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질 않는 거니까 집안에서.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엄마 나 장난감 사줘. 그러면은 yes, or와 no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아이는 아마 일순간 이렇게 당황스럽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아이는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랬지? 뭔가 자기 욕구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또 하나, 내가 장난감을 얻으려면은 엄마를 설득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 내에서의 대화를 용건만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근거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죠.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야만이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학교, 직장,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잘 설득하는 그런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용건과 근거라고 하는 것들을 이 위치를 또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언어가 됩니다. 용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근거를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두 가지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용건을 나중에 이야기하고 근거부터 이야기하는 걸 미가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식으로 말해야 될까요? 미가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요? 저는 부모님은 아이들한테 용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 방 청소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미 공부 열심히 해, 방 청소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에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이야기를 대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네. 지시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것. 그냥 이렇게 뭔가 소통의 마음들이 닫히고 어떤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이 공부에 그다음에 방청소해라는 말을 최대한 뒤로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지, 왜 방청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의 언어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설득의 언어를 듣잖아요. 그럼 아이도 압니다. 우리 엄마가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보고 청소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행동할 내용들을 부모의 언어로 듣느냐 아니면 스스로 생성하느냐. 그러니까 부모가 나중에 용건을 말하는 거는 이미 아이 마음속에는 그 용건을 파악이 돼 있어요. 그 파악된 용건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아이는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아이는 가급적이면 용건부터 이야기하는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혹은 뭐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어떤 말 못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유롭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용건부터 말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이드를 해줄 수 있냐면, 아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한 말을 부모가 랩업을 시켜준 겁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죠. 야, 네가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아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요거였지, 그제? 요걸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리고 네가 요걸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거를 제시했어. 이렇게 랩업을 해준 다음에 이야기할 때 있잖아.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거를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랩업을 시켜줌으로써 아이가 두 가지식으로 말할 수 있게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 부모와 아이는 서로 대칭 관계가 아니에요. 아주 비대칭 관계입니다. 부모는 강자일 수밖에 없고요. 아이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강자인데 두 가지식이라고 하는 더 센 어도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자인 아이의 어떤 소통 능력이 점점 더 이렇게 미치게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자인 아이를 이 강자인 부모와 이렇게 서로 대등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약한 소통 방식인 미갈식 소통을 하고 아이는 강한 소통 방식인 두갈식 소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당당하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간에 자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정말 강물처럼 이렇게 펼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와의 대화 속에서 바로 이제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모와 아이가 대화를 할 때 또 하나 이제 정말 신경 써서 발전이 뭐냐면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이렇게 서로 역지사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글쓰기 코칭을 하다 보니까 뭐 기업체 사장님들도 많이 이제 코칭을 해요.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 매달 직원들한테 이제 뭔가 이 회사가 나갈 방향들이나 또 이 업계와 관련된 동향들 뭐 이런 걸 갖다가 항상 스피치로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전달합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기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이거를 아무도 귀담아 듣는 직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개 이제 한번 그 사장님의 스피치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더니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한 그런 스피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장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직원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회사가 발전했으면은 이 발전의 결실을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지, 또 이 직원들을 어떤 역량들이나 직원들의 어떤 커리어 하이를 위해서 회사가 또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하실 때는 사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60% 한다면 40%는 직원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어떤 얘기만 하지 말고 비유와 인용을 들어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 말들이 더 이렇게 풍부해지고 이 사람들이 이 비유와 인용은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되면서 아마 사장님의 메시지도 직원들한테 전달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바꿨어요. 그리고 한 2달인가 3달 있다가 저를 만났는데 이제 조금씩 자기 이야기를 듣는 직원이 생겼다고 되게 이제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끝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와서 우리 아이는 나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이도 마찬가지로 아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끔 만듭니다. 이래야만이 진정한 쌍방향의 소통이 되지 않겠어요? 자, 제가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마음을 움직이려면 이제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그죠? 저는 이제 이 진정성 하면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빌리 엘리어트 기억하시나요? 예. 그 빌리 엘리어트의 이제 주인공 빌리가 이 런던에 있는 이제 왕립 발레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제 이 대기실에서 마음이 초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 오디션을 보러 왔던 친구가 막 이제 말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이렇게 좀 폭행을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이제 빌리는 이 왕립 발레학교의 그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 오디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낙심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오디션장을 나갑니다. 그럴 때에 심사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 춤출 때 어떤 마음이었니? 그랬더니 이제 빌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춤을 추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잊게 되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죠.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느낌이에요. 전 그저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죠. 마치 전기처럼, 네, 전기처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 빌리는 합격을 했죠. 그죠? 자, 저는 이 빌리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정성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을 듣는 청자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언어로다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죠? 예,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작가죠. 뭐 노인과 바다, 누굴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런 작품을 썼는데요. 이 해밍웨이의 명언 중에서 이제 아주 그 글쓰기 말하기에 정말 금과 옥조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show don't tell입니다. tell,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 설명하는 것은 이를테면 아, 너는 되게 긍정적인 아이구나 라고 이렇게 어떤 쉽게 말하면 상황을 퉁쳐서 얘기하는 게 바로 텔링입니다. 그러나 쇼잉은 뭐냐면 그 아이가 긍정적이었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떤 사람들한테 더 공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소서 쓰지 않습니까? 저 자소서 쓸 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설명하는 거야. 저는 성실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입학사정관이나 혹은 뭐 취업할 때 취업 담당관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어떤 성실했던 한 장면들, 예를 들면 뭐 이 줄넘기를 뭐 100일간을 꾸준히 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은 아,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꾸준하고 인내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쇼잉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그림이 그려진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게 할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육하원칙입니다. 육하원칙으로 묻고 육하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림이 그려진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한다고 쳐볼게요. 야, 아빠랑 점심 먹고 산책할까? 그러면 아니요. 이런 대답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아빠랑 언제 산책할까? 아, 오후까지는 제가 친구들하고 공룡 전시 보기로 했어요. 저녁 때는 시간이 되는데 답이 달라지겠죠, 그죠? 자, 이번 휴가 우리 여름에 제주도 갈까? 지난번에 또 갔는데 이러면 대화가 더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갈까? 아빠 요즘에 양양에서 되게 서핑이 유행한데요. 거기 가볼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열려있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진 언어로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이 육하원칙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육하원칙은 이 말하기 글쓰기에 정말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육하원칙을 갖고 육하원칙에 있는 내용들만 잘 말을 해도 말의 핵심이 잘 전달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언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말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부모의 경청입니다.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이 이야기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의를 깊게 도대체 아이가 어떠한 뜻으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맥락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경청입니다. 이 경청을 이제 하려면은 이 부모가 어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아이의 입장에 서 있을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대화할 때 보면은 상대방이 말할 때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할 말을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아이의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모가 잘 경청을 해줘야만이 아이는 말을 잘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 읽어줘야 아이는 글을 잘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청에 우리가 연습들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는 유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뭐 절벽형, 상대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건성형, 그냥 겉으로만 듣고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겁니다. 매복형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이 허점을 발견할까. 또 직역형은 뭐냐면 상대방의 속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모든 걸 극복하는 게 바로 경청이죠. 예. 여러분들이 경청을 하려면은 일단 리액션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한번 이렇게 내가 되풀이해 줄 수가 있어요. 랩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아, 네가 이렇게 말하는데 혹시 이것이 이런 뜻이니? 라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는 자기가 한 말을 다시 정리하는 의미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질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얘기했죠? 바로 육하원칙으로 한번 질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점점 아이의 이야기는 더 이렇게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주면 더 좋겠죠. 그죠? 지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말을 잘하는 아이는 경청을 잘하는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글 잘 쓰는 아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글쓰기 현실은 칭찬과는 좀 거리가 멀죠.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일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일기 검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일기장이 딸기밭이 됐어요. 어떤 문장 틀렸다, 뭐 맞춤법 틀렸다, 다 이렇게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분명히 일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딸의 삶의 내용인데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야, 이거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썼어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일기는 아이들이 세상에 내보이는 첫 번째 글이에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글을 내보였는데 돌아오는 건 뭐예요? 어마어마한 지적들이죠. 아, 글을 쓰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적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이들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거나 그 다음에 노래를 못하는 거는 좀 덜 부끄러워요. 근데 글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되게 함량미다, 내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글을 그냥 자기와 이렇게 동일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아이는 이 글을 써서 별로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글로부터 멀어져요. 그냥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만 글을 쓰지 평소에 글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럼 회사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쓰고 상관들한테 또 지적질을 당하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이거밖에 쓰지 못하느냐? 뭐 심지어는 이거 손으로 쓴 거 맞아요? 발로 쓴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약간 인신모독적인 그런 지적질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글과 관련해서 어릴 때는 일기에서 지적질을 당했죠. 그 다음에 계속 지적질을 당하고 회사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지적질을 당하는 이런 악순환들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악순환을 바로 선순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면은 일기를 썼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칭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칭찬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줘야만이 아이가 그 칭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야, 너 정말 잘 썼다 이렇게 쓰면은 칭찬이 아닙니다. 야, 너는 정말 인물 묘사가 정말 탁월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해주든지, 야, 너의 글을 보니까 의태어 의성어가 너무나 실감이 나.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줘야만이 아이는 아, 정말 내가 글을 잘 쓰는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자신감들 때문에 글을 계속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은 회사에 와서도 이렇게 상관한테 지적질을 당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생각과 어떤 업무 이야기를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이제 직장인들로 이렇게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일기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요즘 생활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조롭죠. 일기에 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학부모나 선생님들은 너는 왜 똑같은 얘기만 맨날 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 똑같은 일상이 되풀이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얘기를 써? 이렇게 너무나 이제 억울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일기를 그냥 그날 벌어진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갖고 쓰는 거야. 약간. 첫 번째 날은 우리 집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야기. 두 번째 날은 내가 봤던 재밌는 만화나 뭐 영화 이야기. 세 번째 날은 내 친구 이야기. 네 번째 날은 뭐 우리 가족 이야기.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매주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매일같이 새로운 얘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왜 이렇게 못 쓰냐라고 이렇게 너 이렇게 재미없게 쓰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낯설게 보기와 화자 바꾸기입니다. 낯설게 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물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물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의 임원들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그 글쓰기 프로그램을 했냐면 나의 하루를 쓰는 겁니다. 나의 하루를 어떻게 쓰냐면 스마트폰이 바라본 나의 하루예요. 나의 하루를 내가 화자가 되어서 내 관점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재미없겠죠. 그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뭐 퇴근 후에 사람 만나고 집에 오고 이런 일상들이 너무나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스마트폰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쓰잖아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정말 지루한 이야기도 어떻게 관점을 바꾸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도 해볼 수가 있어요. 야, 스마트폰이 바라보면 너의 하루 한번 써봐. 그러면은 아이들은 정말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제 이 약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의 글쓰기의 좀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글쓰기는 반드시 자기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버락 오바마 그 유명한 2004년에 이 민주당의 존 케리 대통령 후보를 그 지원하는 연설로 이 오바마가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설이 뭐냐면 오바마의 자기 아버지의 역사. 아버지가 케냐에 태어났고 할아버지는 영국인의 그 어떤 노예였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그 캔자스의 한 마을에서 이 농장에서 일을 했고 이런 어떤 그런 이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쭉 부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태어난 내가 바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나라가 바로 위대한 미국이다. 이렇게 연결해 나가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 아시나요?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시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는 이 명연설도 다 자기 이야기예요. 주커버그의 그 하버드 졸업 연설 혹시 보셨나요? 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로부터 어떤 글을 쓰는 출발점을 삼도록 해줄 필요가 있어요.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설득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다른 이야기가 아닌 자기 이야기로부터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발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글도 공감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 공감을 불러와야 되는데 이 우리의 이제 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는 감성, 의지, 결정,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그런 데예요. 이 변연계를 둘러싸고 이렇게 가장자리가 바로 심피지입니다. 여기는 이성, 논리, 분석, 추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바로 뇌입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이 심피질이 아니라 바로 변연계. 우리는 이 변연계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써야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도록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육하원칙을 많이 쓰면 좋아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를 쓰세요. 그 다음에 숫자를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오감, 우리의 5개 감각이 있죠. 그죠? 색이나 모양, 시각, 그 다음에 소리, 청각, 그 다음에 냄새, 후각, 그 다음에 맛, 미각, 그리고 촉감. 이렇게 오감의 언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러한 어떤 제가 말한 네 가지를 잘 쓰질 않아요. 아주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어느 여름날 그녀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남쪽의 해안 도시에 놀러 갔다 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글은 어떻게 보입니까? 초점이 흔들려서 뿌옇게 그려진 사진 같죠, 그죠? 네.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아까. 여러분들 여기에 제가 말했던 바로 이 네 가지를 추가하면은 선명한 그림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 책 잘 읽는 아이. 이거는 이제 아이의 성공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지 이것이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써야 어떻게 될까요? 서로 소통이, 막힘없이 소통이 돼야만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모든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잖아요. 그죠? 바로 저는 이 말 잘하는 아이, 글 잘 쓰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내용적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